1950년 6월 25일, 북한 장군들이 서울은 영원히 되찾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그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 이권무 장군은 38선의 감시 초소에서 망원경을 통해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13만 5천 명의 병력이 최종 공격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50대의 소련제 T-34 탱크들이 엔진을 데우며 낮은 굉음을 내고 있었고 600문이 넘는 야포들이 목표물을 향해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무 장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 58분. 2분 후면 역사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포천의 작은 막사에서 백선엽 대령은 불편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 가족과 일요일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부대 대부분의 장교들도 주말 휴가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고 38선은 몇 달째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대령은 앞으로 72시간 안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북한 장군들이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하며 승리를 확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절대적인 확신이 북한 지도부를 눈멀게 만들어 결국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시계가 정확히 사실을 가리키는 순간 38선 전역이 불과 천둥으로 폭발했습니다. 이 침공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비전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미래, 두 개의 서로 다른 운명이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과 그의 북한 장군들에게 서울을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승리였고 역사적 필연성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남한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인위적인 구조물이었고 한국 민족의 진정한 열망을 대표하지 못하는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서울을 빠르게 점령함으로써 그들은 세계의 남한 정부가 대중의 지지도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군사력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몇 달 동안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설득해왔습니다. 남한은 카드로 만든 집입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밀면 무너질 것입니다. 잊으면 충분합니다. 미국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스탈린은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승인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성공은 또한 공산주의 블록 전체의 명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1949년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승리한 후 공산주의는 아시아에서 거침없이 확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빠른 승리는 이 추진력을 확인시켜주고 다른 지역의 혁명운동들을 고무시킬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좌절이 아니라 이념적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남한의 방어군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이 버티는 매 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도를 잃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한 정부의 완전한 붕괴를,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 상실을, 그리고 잠재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개념 자체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며 보냈고 1948년 마침내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인생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불과 2년 후 그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울이 떨어진다면, 만약 그의 정부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김일성이 옳았다는 것을, 남한이 정말로 생존할 수 없는 인위적 구조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남한군의 지휘관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의 엄청난 불균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소련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T-34 탱크와 야크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기본적인 소총과 몇 대의 낡은 경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탱크는 없었고 효과적인 전투기도 없었고 대전차 무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게 전략은 간단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버티는 것, 세계가 주목하고 반응할 시간을 벌는 것, 특히 미국이 개입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 남한 지휘관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충분히 오래 저항한다면, 만약 그들이 전쟁이 쉬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국제사회가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며칠 안에 정광석화 같은 승리를 거두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한은 세계가 응답할 때까지, 도움이 올 때까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이용하려 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72시간이 어느 쪽이 옳은지를 결정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1950년 6월 이전 몇 달 동안 한반도는 거짓된 평온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8선이 조용해 보였습니다. 산발적인 총격전과 작은 침투가 있었지만 전면전의 징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 아래에서 북한은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대규모적인 군사 증강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1949년 말부터 스탈린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소련 지도자는 주저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전쟁이 미국과의 더 큰 충돌로 이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불안정하다고, 남한군은 약하다고, 남한 인민들은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그들이 빠르게 행동한다면 미국은 개입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950년 4월, 스탈린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작전은 빨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오쩌둥의 중국도 지지해야 한다는 것. 김일성은 곧바로 베이징으로 날아가 마오를 만났습니다. 중국 지도자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스탈린이 이미 승인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지를 추가했습니다. 승인을 받자 북한은 전쟁 기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무기의 홍수를 보냈습니다. 150대의 T-34, 85 탱크들이 기차로 도착했습니다. 이 탱크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판저들을 격파한 바로 그 기계들이었습니다. 45mm의 경사 장갑을 가지고 있어 당시 남한이 보유한 어떤 무기로도 관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10대의 야크 9 전투기와 일류신 I-10 공격기가 북한 공군에 추가되었습니다. 76mm와 122mm 곡사포, 카츄샤 로켓 발사기, 수천 정의 PPC의 기관 단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중국 내전에서 마오쩌둥과 함께 싸운 수만 명의 한국인 병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전투에서 단련된 베테랑들이었고 국민당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의 전문성과 전투 경험의 핵심을 제공했습니다. 6월까지 북한은 13만 5천 명의 병력을 38선을 따라 집결시켰습니다. 이것은 10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그리고 수많은 지원 부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단은 특정 침투 경로를 할당받았고 11개의 주요 공격축이 확인되었습니다. 계획은 소련 군사 교리의 교과서적 예였습니다. 집중된 포격 준비, 기갑 돌파, 빠른 기동전, 그리고 적의 후방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8선을 따라 배치된 남한군 관측소들은 북쪽의 증강을 감지했지만 그 규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정찰 보고서들이 탱크 목격담과 대규모 부대 이동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것들은 종종 과장되었다고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정말로 전면 침공을 시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침공 전 마지막 날들, 북한 지휘관들은 부대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웅 대령은 그의 T-34 대대 지휘관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남쪽 동지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족쇄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안에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 각 탱크는 남한군의 한 개의 대대와 맞먹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막을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38선을 넘는 순간 전쟁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지 목표물까지 운전하는 것뿐입니다. 방 안의 장교들이 웃었습니다.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동지 대령? 김웅은 미소 지었습니다. 3일. 많아야 4일입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옳았다는 것이 결국 그들의 몰락이 될 것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한군은 약 9만 8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준비는 훨씬 낮았습니다. 38선을 따라 배치된 사개사단 중 어느 것도 완전한 전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대들이 정원의 60, 70%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비는 더 심각했습니다. 남한군의 주력 무기는 미군이 2차 세계대전 후 남기고 간 에밀 게런드 소총이었습니다. 좋은 무기였지만 탱크를 상대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몇 대의 57mm 대전차포가 있었지만 수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T-34의 정면 장갑을 관통하기에는 위력이 약했습니다. 탱크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군은 몇 대의 경비행기와 훈련기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준비태세였습니다. 1950년 6월 24일은 토요일이었고 많은 장교들이 주말 휴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은 38선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위 장교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도로 갔습니다. 일부 부대들은 사실상 하사관들만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포천에 주둔한 남한군 제7사단의 김성은 대위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북쪽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찰 보고서들이 부대 이동과 장비 집중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전면 침공이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침공한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일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끝장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는 계속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인들이 반응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 빨리 격파해서 미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6월 24일 밤 38선을 따라 북한군 포병들이 최종 준비를 했습니다. 포탄들이 장전되고 좌표가 확인되고 사격표가 배포되었습니다. 탱크 승무원들이 엔진을 예열했습니다. 보병들이 마지막으로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지휘소들에서는 장교들이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남쪽에서는 대부분의 남한군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일요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몇 시간 후에 한반도가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 59분 북한군 포병지휘소에서 이권무 장군이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포대, 준비. 전선을 따라 600개가 넘는 포구가 남쪽을 향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58초, 59초, 사시정각, 발사, 한반도가 불타올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사시정각, 38선 전역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카이로에서 부산까지 200km가 넘는 전선을 따라 600문이 넘는 북한군 야포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76mm 야포, 122mm 곡사포, 그리고 두려운 카츄샤, 다연장 로켓포들이 하늘을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소리는 엄청났습니다. 계속되는 천둥처럼. 폭격은 30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포병들은 몇 주 동안 목표물을 연구했습니다. 남한군 지휘소, 통신시설, 탄약고, 도로교차점, 다리들, 모든 중요한 시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첫 30분의 포격의 목표는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한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통신을 끊고 혼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옹진반도의 38선 초소에서 이현우 상사는 첫 폭발의 침대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순간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귀가 울렸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막사를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훈련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소총을 움켜잡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늘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포탄들이 주변에서 폭발하고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고 흙을 공중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이현우는 참호를 향해 달렸고 여정의 모든 발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참호로 뛰어들었고 다른 2명의 병사들이 이미 거기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침공이었습니다. 폭격이 정확히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거의 폭격 자체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현우의 귀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호에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북쪽 지평선을 따라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탱크들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천 명의 보병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준비, 이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그들의 위치로 달려갔습니다. 몇 대의 경기관총이 설치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수류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가오는 것에 준비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T-34 탱크들이 연막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강철로 된 짐승들처럼 보였습니다. 85mm 주포가 전방을 향하고 넓은 궤도가 땅을 으스러뜨렸습니다. 이현우가 발사라고 소리쳤고 남한군 진지가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소총들과 기관총들이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탄환들이 탱크들을 강타했고 그리고 튕겨 나갔습니다. 불꽃이 장갑에서 튀었지만 탱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왔습니다. 느리고 꾸준하고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차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57mm 대전차포는 포격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바퀴가 산산조각 나고 총열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탱크들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50m, 30m. 그런 다음 그들의 주포가 발사되었습니다. 폭발이 남한군 진지를 찢었습니다. 한 명의 기관총 사수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참호가 무너졌고 그 안에 남자들을 묻었습니다. 후퇴! 이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후퇴! 살아남은 병사들이 참호에서 기어 올라와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소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38선을 따라 11개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공포, 같은 결과. 북한군의 공격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38선에서 북동쪽으로 강원도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지형이 탱크에 덜 적합했습니다. 산악지대였고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다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정예 보병 부대들을 보냈고 많은 이들이 중국 내전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밤새 산을 통해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남한군 진지 뒤로 이동하여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많은 남한군 부대들은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에는 북한군의 정면 공격이 있었고 뒤에는 적군이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제6사단의 박민수 중위는 나중에 그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포격으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지로 서둘러 갔고 북쪽에서 공격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왔습니다. 우리는 싸웠고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진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남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는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휘관은 돌파를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돌격했고 우리 뒤에 적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혼란이었습니다. 어둡고 모두가 총을 쏘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소대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서부에서는 옹진 반도에서 남한군 제17연대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북한군은 반도의 기저부를 빠르게 점령하여 육로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연대는 바다로 철수해야 했고 많은 병사들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공격은 중부에서 서울로 직행하는 두 개의 주요 루트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의정부를 통과했고 다른 하나는 춘천과 홍천을 통과했습니다. 이 두 축을 따라 북한군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을 집중시켰습니다. 탱크, 포병, 그리고 최고의 보병사단들. 의정부로 가는 도로를 방어하고 있던 것은 남한군 제7사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남한군의 더 나은 부대 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장 유재흥 대령은 일요일 아침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적의 대규모 공격입니다. 탱크들이 38선을 건넜습니다. 즉시 당신의 부대로 돌아가십시오. 유 대령은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차로 달려갔습니다. 도로는 이미 남쪽으로 도망치는 민간인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빠르게 여행합니다. 유 대령이 그의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령관님, 그의 작전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적의 탱크들이 동두천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전방 대대들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어선을 의정부에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 대령은 지도를 보았습니다. 의정부에서 서울까지는 20km도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서 적을 막지 못한다면 수도로 가는 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예비군을 투입하십시오. 모든 대전차포를 전방에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에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증원이 필요합니다. 탱크, 항공 지원, 뭐든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탱크는 없을 것이고 항공 지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게 북한군 제4사단의 선봉대가 의정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20대 T-34 탱크가 이끄는 전차열로 도로를 내려왔습니다. 남한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따라 대전차포를 설치했고 도로변 건물에 보병을 배치했고 도로에 대전차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탱크들이 사거리에 들어왔을 때 남한군이 발사했습니다. 57mm 대전차포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첫 번째 탱크가 맞았고 그리고 계속 왔습니다. 포탄이 그것의 정면 장갑을 때렸지만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탱크가 멈췄고 그것의 포탑이 회전했고 그것의 85mm 주포가 발사되었습니다. 남한군 대전차포가 폭발했고 승무원을 죽였습니다. 다른 대전차포가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탱크의 측면을 조준했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포탄이 측면 장갑을 관통했고 탱크가 멈췄습니다. 연기가 해치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남한군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짧았습니다. 다른 19대의 탱크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수백 명의 보병이 있었습니다. 남한군 진지는 포화에 휩싸였습니다. 탱크 주포, 박격포, 기관총, 소총, 소리는 엄청났습니다. 박찬욱 중위는 건물의 2층에서 그의 소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문에서 탱크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지만 그것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에밀 소총들은 탱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뒤따르는 보병을 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 보병들을 노려라. 박중위가 소리쳤습니다. 탱크는 잊어라. 그의 부하들이 조준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탱크 뒤에서 진격하는 북한군 보병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쓰러졌지만 다른 이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런 다음 탱크 중 하나가 그들의 건물을 향해 포탑을 돌렸습니다. 박중희는 그것을 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내려가, 지금,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탱크가 발사했습니다. 포탄이 건물의 2층을 강타하여 벽을 폭파시켰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박중희와 그의 부하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위의 천장이 그들 위로 무너졌습니다. 먼지와 잔해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박중희는 기침을 하며 잔해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의 귀가 울렸고 그의 얼굴이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소대원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잔해 아래 묻히거나 죽었습니다. 후퇴!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 더 크게. 후퇴! 남쪽으로 이동. 살아남은 병사들이 건물에서 나와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들이 그들 뒤에서 의정부로 굴러들어갔습니다. 6월 25일 오후까지 북한군은 38선에서 15-20km 진격했습니다. 남한군의 전방 방어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흩어졌습니다. 통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부대들이 지휘부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남한 정부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성모가 보고했습니다. 각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적은 우리의 전방 진지를 돌파했습니다. 그들의 탱크들이 의정부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의정부가 떨어진다면 서울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승만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신장관은 주저했습니다. 많아야 이틀, 각하. 아마도 덜. 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도울 것입니까? 우리는 주한 미국 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어야 합니다. 군대의 서울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십시오. 하지만 둘 다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처럼 북쪽에서 북한군 사령부는 승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권무 장군은 평양의 김일성에게 그의 첫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동지 수령님, 작전은 모든 기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적의 전방 방어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대들은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우리는 48시간 내에 서울에 도달할 것입니다. 저항은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확실합니다. 김일성은 보고서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남한은 카드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모스크바에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괴뢰군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며칠 안에 올 것입니다. 스탈린은 전보를 받고 만족했습니다. 아마도 김일성이 옳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빠른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 지도자는 또한 신중했습니다. 그는 그의 참모들에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라고.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미국 정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밤 미국 시간 한국에서의 침공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주리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워싱턴으로 날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트루먼은 그의 보좌관들과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북한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국가들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트루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넨을 기억했습니다. 1938년 유럽 국가들이 히틀러를 달래려 했을 때 그것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큰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에 가져가십시오. 트루먼이 말했습니다. 긴급 안전보장이 사회회의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군사적 선택사항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한국을 도울 것입니다. 역사의 바퀴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이 계획했던 빠른 전쟁이 이미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장군들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동안 세계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계가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6월 25일 저녁 북한군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운명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속합니다. Entendido. VA Clear UN Guion MUCH Omas. Extenso hay detalado para ella. Alcanzar LOS 30 minutos completos. Expandiré significativamente cada sección con más narrativa, más testimonios, más contexto histórico y más desarrollo dramático. 1950년 6월 25일 북한 장군들이 서울은 영원히 되찾지 못할 것이라 믿었던 그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38선의 북쪽 편 해발 200m 높이의 관측소에서 북한 인민군 이건무 장군은 군용망원경을 들고 남쪽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6월의 밤 공기는 시원했고 그의 숨결이 희미한 안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아드레날린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언덕과 계곡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병력이 최종 공격 대형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10개 보병사단, 1개 기갑여단, 그리고 수많은 지원 부대들. 이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였습니다. 전쟁 기계. 그리고 그것은 풀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박일현의 계곡 아래에서 150대의 T-34, 85 탱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탱크의 엔진이 낮게 우웅거리며 예열되고 있었고 배기가스가 밤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탱크 승무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궤도 장력, 연료 수준, 탄약 적재,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철제 괴물들은 북한의 창끝이 될 것이었고 남한의 방어를 찢어버릴 무기였습니다. 더 뒤쪽으로 600문이 넘는 야포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76mm 사단포, 122mm, 곡사포, 152mm, 중포, 그리고 가장 두려운 무기인 BM-13 카츄샤, 다연장 로켓포들, 소련군이 나치를 몰아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무기들.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불렸던 각 카츄샤는 16발의 로켓을 10초 안에 발사할 수 있었고 그 파괴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포병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사격 제원표들이 체크되고 재체크되었습니다. 탄약이 포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중시킬 목표물들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한군 지휘소, 통신센터, 탄약고, 교량, 도로, 교차점,
모든 중요 시설이 번호가 매겨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병들은 참호와 집결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 내전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제스의 국민당군과 싸웠고 만주의 혹독한 추위에서 생존했으며 대륙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를 행군했습니다. 그들은 단련된 전사들이었고 전쟁의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흥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통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호에서 김철 상사는 그의 부대원들에게 마지막 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2살이었고 얼굴은 날씨와 전투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동무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남쪽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미제국주의자들의 멍에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는 멈추고 각 병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령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38선을 넘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적의 저항은 약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진격할 것입니다. 서울까지, 부산까지, 조선이 하나가 될 때까지. 젊은 병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사님, 미국인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철은 웃었습니다. 미국인들? 우리가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 그들은 아직 의회에서 토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을 점령할 때까지 그들은 아직 배에 짐을 싣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끝날 것입니다.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긴장이 약간 풀렸습니다. 김철은 그들의 PPSC, 기관단총을 확인했습니다. 71발들이 드럼 탄창, 총기 점검. 그는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그들의 무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릿의 작동, 탄창 삽입, 안전장치 확인. 모든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수백 번 해왔습니다. 이권무 장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소련제 시계, 스탈린 자신이 김일성에게 선물한 것, 그리고 김일성이 그에게 준 것. 3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올렸습니다. 모든 부대, 여기는 지휘부입니다. 최종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시간까지 5분, 무전기에서 확인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1사단 준비 완료. 제2사단 준비 완료. 제4사단 준비 완료. 하나씩 모든 부대가 보고했습니다. 전쟁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다시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남한군이 있었습니다. 가련한 영혼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자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경계 근무를 서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흥분? 그렇습니다. 확실히. 두려움? 조금. 전투의 결과를 결코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그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형식일 뿐입니다. 3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탱크 엔진들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운전병들이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포병들이 그들의 화포 옆에 섰습니다. 보병들이 참호에서 일어나 그들의 장비를 조정했습니다. 이 권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역사가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3시 59분, 1분, 그는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포병대,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시간까지 60초, 세계가 숨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초, 20초, 10초, 이 권무는 초침이 10일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5, 4, 3, 2, 1, 사시정각, 발사, 그리고 한반도가 불타올랐습니다. 같은 순간 서울에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포천의 작은 군 막사에서 백선엽 대령은 불편한 철제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36살이었고 남한군에 떠오르는 별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만주군 장교 출신으로 일본 제국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어 많은 남한군 장교들보다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군사 전략이나 방어 계획에 대해 꿈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대해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 그들과 일요일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산에 산책을 갈 것입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아이들에게 떡을 사줄 것입니다. 평범한 일요일 계획들. 막사 밖에서 경계병 이현우 상사는 참호에서 그의 교대 근무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24살이었고 남한군에서 2년을 복무했습니다. 지루한 2년이었습니다. 훈련, 더 많은 훈련, 그리고 경계 근무. 38선은 거의 항상 조용했습니다. 때때로 북쪽에서 총성이 들렸고 때때로 소규모 침투가 있었지만 큰 일은 없었습니다. 이현우는 하품을 했습니다. 그는 피곤했습니다. 4시간 동안 서 있었고 그의 다리가 아팠습니다. 또 30분 후면 다음 교대조가 와서 그를 교체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막사로 돌아가 몇 시간 더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휴식의 날. 아마도 그와 친구 몇 명이 포천마을에 가서 막걸리를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언덕들의 검은 실루엣. 몇 개의 희미한 불빛들. 아마도 북한 마을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남한의 수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150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75살의 노인은 최근 몇 주 동안 정치적 압박으로 피곤했습니다. 야당은 그의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고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쪽은 조용했습니다. 용산의 미군 기지에서 주한 미국 군사고문단 KMAG의 몇몇 미군 장교들이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한군을 훈련시키고 조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약 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투부대가 아니라 고문단이었습니다. 실제 미군 전투부대는 1949년에 철수했습니다. 윌리엄 라이트 대위는 그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한군 제7사단의 고문이었고 그들의 준비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부족이 심각하다. 그는 썼습니다. 대전차 무기가 부족하다. 탱크가 없다. 공군력이 거의 없다. 만약 북한이 공격한다면 그는 멈췄습니다. 무엇을 쓸까요? 만약 북한이 공격한다면 하지만 그들이 왜 공격하겠습니까? 그것은 미친 짓일 것입니다. 미국이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끝장날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38선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불을 끄고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4시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10분 후에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38선에서 이권무 장군의 명령이 무전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발사! 발사! 0.3초 후 첫 번째 포탄이 포구를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것, 그리고 또 다른 것. 1초 안에 600문의 야포가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 압도적인 천둥, 포탄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고폭탄, 파편탄, 소위탄. 그들은 포물선을 그리며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몇 초 후 그들은 목표물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들이 남한군 진지를 강타했습니다. 참호가 분해되었습니다. 막사가 폭발했습니다. 통신선이 절단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포천의 막사에서 백선엽 대령은 건물 전체를 흔드는 폭발의 침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순간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진? 아니, 또 다른 폭발. 더 가까이. 그런 다음 그는 이해했습니다. 포격. 그들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벗어나 그의 제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개의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포격 준비였습니다. 이것은 전면 공격 전의 소프트닝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은 카오스였습니다. 포탄들이 사방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막사 중 하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사방으로 달리고 소리치고 그들의 위치로 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두 참으로. 백대령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폭발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참호로가 지금 그는 지휘소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벙커, 흙과 통나무로 만들어진 그는 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에는 그의 참모장교 몇 명이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했습니다. 보고 백대령이 요구했습니다. 대령님, 작전장교 김대위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포격을 받고 있습니다. 38선 전역에서 모든 부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통신은 전화선이 대부분 끊겼습니다. 무전으로 몇몇 부대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백대령은 벙커 벽에 걸린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8선 전역에 대한 조정된 포격, 이것은 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전면 침공, 서울에 연락하십시오. 그는 명령했습니다. 국방부에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알리십시오. 전면 침공입니다. 그들에게 즉시 모든 부대를 동원하라고 말하십시오. 예, 대령님. 또 다른 폭발이 벙커를 흔들었습니다. 먼지가 천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백대령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포격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멈추면 무엇이 올까요? 탱크들? 보병? 둘 다? 그는 그의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들, 대부분 20대. 그들은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버틸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우리는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결코 준비될 수 없었습니다. 38선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전방 참호에서 이현우 상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30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참호에 뛰어들어 벽에 몸을 평평하게 눌렀습니다. 포탄들이 주위에서 폭발하고 땅을 갈아엎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가 전에 알던 세상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입을 열었습니다. 폭풍이 고막을 터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이 훈련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귀가 울렸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각 폭발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그는 그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참호에서 그와 함께 있는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한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신병 한 명이 통제할 수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믿을 수 없게도 폭격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거의 폭발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현우의 귀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솜으로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참호 가장자리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쪽에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헤드라이트, 탱크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 불빛들 주위로 그는 움직이는 인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 보병, 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그는 속삭였습니다. 오 맙소사,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진지는 파괴되었습니다. 참호들이 무너졌습니다. 기관총 둥지 하나가 직격탄을 맞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막사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탱크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준비.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어라. 살아남은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개의 기관총이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한 병사가 바주카포를 꺼냈습니다. 2.36인치 로켓 발사기. 그들이 가진 유일한 대전차 무기. 저 바주카를 여기로 가져와. 이현우가 명령했습니다. 병사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현우는 그것을 검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훈련에서 몇 번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34를 관통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훈련에서 그들은 그것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면 장갑이 아니라 측면이나 후면에서만이었습니다. 탱크들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엔진의 으르렁거림, 궤도의 끽끽거리는 소리.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뢰를 조심하며 그들 뒤에 보병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500m, 400m, 300m. 발사하지 마. 이현우가 명령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더 가까이 오게 해. 그의 심장이 가슴에서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그의 소총에서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는 숨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00m, 150m, 100m. 첫 번째 T-34가 이제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철제 짐승 85mm 주포가 전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궤도가 땅을 으스러뜨렸습니다. 이현우는 그 크기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훈련 교재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는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50m 발사! 이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남한군 진지가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소총, 기관총, 바주카가 모두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총알들이 탱크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튕겨나갔습니다. 불꽃이 장갑에서 튀었지만 탱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주카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선두 탱크를 맞췄습니다. 정면 장갑에 폭발이 있었지만 연기가 거치자 탱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켓이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탱크가 멈췄습니다. 그것에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주포가 그들의 진지를 향했습니다. 엎드려! 이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탱크가 발사했습니다. 85mm 고폭탄이 참호를 직격했습니다. 폭발이 지구와 남자들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현우는 폭풍에 휩쓸려 참호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머리가 돌에 부딪혔고 세상이 회전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그의 귀는 울리고 있었고 그의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다리가 약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참호가 반쯤 무너졌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병사들이. 그는 몇 명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탱크들이 그들의 진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계속 굴러갔습니다. 그들 뒤에 보병들이 참호를 향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그의 소총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폭발에 묻혔을 것입니다. 후퇴, 누군가 약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후퇴해야 합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탱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가자. 그는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지금 살아남은 병사들이 참호에서 기어나와 후방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소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탱크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38선을 따라 11개의 다른 지점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공포, 같은 결과. 북한군의 공격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포격이 서울에서도 들렸습니다. 45km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은 멀리서 천둥처럼 희미한 굉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름 폭풍, 아마도. 하지만 폭격이 30분 동안 계속되자 일부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의 미군 기지에서 윌리엄 라이트 대위는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4시 15분,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이 희미하게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위 라이트입니다. 대위님,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이것은 작전센터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공격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포격과 지상 공격, 즉시 센터로 오십시오. 라이트는 얼어붙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대위님.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라이트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경주했습니다. 전면 침공? 정말로? 하지만 왜? 왜 지금? 그는 밖으로 달려나와 작전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건물은 이미 활동으로 붐볐습니다.
장교들이 전화로 이야기하고 지도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라이트가 도착하며 물었습니다. 존 처치 대령이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KMAG의 선임 장교 중 한 명. 나쁩니다, 빌. 매우 나쁩니다. 북한은 약 4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38선 전체를 따라 조정된 포격 준비. 이제 그들의 지상군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탱크, 보병, 전부입니다. 남한군은 버티고 있습니까? 처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워싱턴에 남한이 대전차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소용없었습니다. 워싱턴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직 토요일 저녁입니다. 대통령이 통보되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라이트는 벽에 지도를 보았습니다. 38선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 이제 작은 빨간 화살표들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 방향, 2개의 주요 화살표가 서울을 직접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타격은 의정부와 춘천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두 루트 모두 서울로 직접 이어집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남한군이 그들을 늦출 수 있다면? 아마도 며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처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48시간, 많아야 72시간. 라이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흘. 그들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사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보좌관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카카, 카카. 긴급 상황입니다. 이승만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카카, 북한이 공격했습니다. 전면 침공입니다. 군대가 지금 전투 중입니다. 이승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각을 소집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카카. 이승만은 옷을 입고 그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경주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악몽을 꾸던 것. 북한의 침공,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약했습니다.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탱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탱크 없이 탱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미국인들. 그들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오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그의 내각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성모, 외무부 장관 임병직, 총리 이범석. 그들은 모두 충격과 두려움으로 창백했습니다. 신성모가 보고했습니다. 카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적은 11개 지점에서 38선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탱크와 대규모 포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방 방어가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실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카카. 통신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상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울로 오고 있습니까? 신성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카카. 주요 공격은 의정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의정부를 점령한다면 서울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카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탱크를 막을 장비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졌습니다. 장비 없이는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외무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임병직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주한 미국 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 답변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보내기로 결정하더라도 그들의 군대가 도착하는데 며칠,
아마도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가 없습니다. 이승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며칠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방이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카카? 총리가 물었습니다. 이승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자까지, 마지막 총알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늦춰야 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오래 버틸 수 있다면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 유엔이 행동할 것입니다. 미국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합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보았습니다. 군대에 전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모든 진지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서울은 함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성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각하. 하지만 그의 눈에서 이승만은 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 둘 다 그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처럼 6월 25일이 진행되면서 북한군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T-34 탱크들이 남한군의 전방 진지를 돌파한 후 그들은 남쪽으로 계속 굴러갔습니다. 그들 뒤에 보병사단들이 따라왔습니다. 수만 명의 남자들이 행진하고 노래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제4사단의 탱크열이 의정부를 향해 주요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대의 T-34가 선두에 있었고 그 뒤에 트럭에 탄 수백 명의 보병이 있었습니다. 포병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과 화력의 행렬이었습니다. 선두 탱크에서 김웅대령은 해치에서 상체를 드러내고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했고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승리의 날. 속도는? 그는 그의 운전병에게 물었습니다. 시속 15km. 동지 대령. 운전병이 대답했습니다. 김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그들은 몇 시간 안에 의정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령부, 여기는 김웅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적의 저항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까지 의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무전기가 딱딱거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동지대령. 계속 진격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김웅은 미소 지었습니다. 행운? 그들은 행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 앞에서 남한군은 또 다른 방어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동두천에서 남한군 제7사단의 남은 부대들이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욱 중위는 소대원들과 함께 도로변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문의 위치를 잡고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1층에 다른 소대가 있었습니다. 도로에 몇 개의 대전차포가 설치되었습니다. 몇 개의 지뢰가 도로에 매설되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중희는 북쪽을 보았습니다. 도로 저 멀리 먼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서 어두운 형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탱크들, 진정해. 박중희가 그의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침착하십시오. 탱크를 보병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병을 쏘십시오. 탱크는 대전차포에게 맡기십시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탱크들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는 선두의 T-34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위협적인 그 뒤에 더 많은 탱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트럭들이 보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00m, 400m, 300m. 아직 박중희가 속삭였습니다. 아직 200m, 150m. 선두 탱크가 지뢰밭에 들어갔습니다. 폭발이 있었습니다. 탱크가 멈췄습니다. 그것의 왼쪽 궤도가 끊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해치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박중희가 소리쳤습니다. 남한군 진지가 살아났습니다. 기관총들이 탱크 승무원들과 뒤따르는 보병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몇 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이들이 도로에서 뛰어내려 어모를 찾았습니다. 대전 차포들이 발사했습니다. 한 포탄이 두 번째 탱크를 맞췄습니다. 정면에 포탄이 튕겨나갔습니다. 탱크가 멈췄고 그것의 포탑이 회전했고 그것의 주포가 발사되었습니다. 남한군 대전차포가 폭발했습니다. 승무원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대전차포가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탱크의 측면을 조준했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포탄이 측면 장갑을 관통했습니다. 탱크가 멈췄습니다. 연기가 해치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내부에서 탄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가 내부에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얻었어. 한 병사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환호는 짧았습니다. 다른 18대의 탱크가 계속 왔습니다. 그들은 손상된 탱크들을 지나쳐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주포가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폭탄이 남한군 진지를 찢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박중희의 소대는 창문에서 보병에게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더 많은 이들이 계속 왔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건물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소탕하려고 했습니다. 수류탄. 박중희가 소리쳤습니다. 한 병사가 창문에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북한군 병사들 사이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탱크 중 하나가 그들의 건물을 향해 포탑을 돌렸습니다. 박중희는 그것을 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내려가, 그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모두 계단으로. 그의 부하들이 창문에서 물러나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중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창문에서 돌아섰을 때 그는 탱크 주포가 그들을 향해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탱크가 발사했습니다.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85민 포탄이 건물의 2층을 직격했습니다. 폭발이 벽을 날려버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박중희는 공중으로 날아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벽에 부딪혔고 그의 머리가 돌에 부딪혔고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잔해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먼지가 그의 입과 코를 채웠습니다. 그는 공황을 느꼈습니다. 그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뭔가가 그를 눌러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손이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 중 한 명, 병사가 그를 끌어냈습니다. 박중희는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폐가 공기로 채워졌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병사가 물었습니다. 박중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기침을 하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건물이 반쯤 파괴되었습니다. 2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의 소대원 중 그는 몇 명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잔해 아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탱크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계속 굴러갔습니다. 남쪽으로, 서울을 향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박중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의정부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만들 것입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중 12명이 남았습니다. 소대는 4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피해 들판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 뒤에서 북한군이 계속 왔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8선 전체를 따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한군 부대들이 싸우고 지연시키고 그런 다음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북한은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많은 탱크, 너무 많은 포병, 너무 많은 남자들. 6월 25일 정오까지 북한군은 38선에서 15km 진격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20km까지. 남한군의 전방 방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지휘부는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적의 저항은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손실은 최소였습니다. 진격은 빨랐습니다. 이건무 장군은 평양의 김일성에게 그의 정오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동지수령님,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들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적의 방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6시간 내에 의정부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8시간 내에 서울에 승리는 확실합니다. 김일성은 보고서를 읽고 만족했습니다.
그는 그의 내각을 모았습니다. 동지들, 그는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영웅적인 인민군은 괴뢰군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서울이 해방될 것입니다. 몇 주 안에 전체 반도가 우리 것일 것입니다. 방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동지, 작전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남한은 카드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승리가 완전할 것입니다. 스탈린은 전보를 받고 그의 보좌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일성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빠른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주시하십시오. 미국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지만 스탈린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이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미국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이 스타일로 약 15, 0단어까지